채널 24K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오늘은 경제학의 한 강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실용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채널 24K에서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언어들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언어들을 통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가치관을 편협화하고 그래서 충돌하고 이런 경험밖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 언어들은 인간의 행복을 생산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작용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널 24K에서 수차에 걸쳐서 이제 그 대안을 찾아야 할 때고 그 대안으로 실용주의라는 것을 좀 회복해야 할 때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용주의라는 게 뭐냐? 실용주의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또 이데올로기냐?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실용주의다.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정해버리면은 그것은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게 되고 반실용주의라는 말을 또 낳게 될 것이며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분열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용주의라는 것을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이 사회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살아가자면 할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고의 폭넓은 영역의 확장,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실용주의적인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지, 실용주의라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또 맹신을 갖자, 쫓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히 좀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용주의라는 사고방식은 사실은 서양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동서양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 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여러분들은 진보적으로 일어나십니까? 보수적으로 일어나십니까? 식사를 할 때 진보적으로 식사하거나 보수적으로 식사하고 좌파적으로 식사하거나 우파적으로 식사하고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보편적 24시간의 생활은 사실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생각에 구애되지 않고 그런 기준 없이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굳이 좌파, 우파, 진보, 보수라는 말에 매달려서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냥 현실 속에 실용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동서양의 긴 역사에 걸쳐서 늘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좀 한번 정리를 그러나 해보기로 한다면요. 동양의 고전적 실용주의의 예를 한번 샘플로 들어보자. 노자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첫머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가 도는 비상도요, 명가 명은 비상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을 딱 정해버리면 이미 그 실제는 그 개념과 다른 실제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도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보면 도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현상이 금방 발견된다는 겁니다. 어디에다 명칭을 붙여버리면 자본주의 이러고 명칭을 붙여버리고 설명하다 보면 자본주의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야 라고 딱 틀을 잡아서 정형화시켜버리면 그 말만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설명할 수 없는데 이런 영역이 또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물을 바라보는 실용주의적 시각이죠. 이걸 잊지 마라. 노자의 도덕경을 설명하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동양학자라고 하는 한 양반도 노자 도덕경을 강의를 하면서 상선약수, 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 이거는 약수, 물과 같다.
야, 이 표현 내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 표현이야. 도덕경에서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참 공부 잘못하는 사람이지요. 노자는 도덕경 맨 앞에서 하나의 개념을 고정화시키지 말라라고 못을 받고 그 책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도가도는 비상도, 명가명은 비상명. 따라서 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물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해. 이렇게 말한 것뿐이지 물이 곧 상선의 모습이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바로 실용적인 우리가 처해서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노자 도덕경에 이제 사망오제 시대의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요순 시대의 얘기죠. 요임금이 우리는 흔히 발음을 연임금 이렇게 하죠. 요임금이라고 한 거 연임금 그런데 시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암행 시찰을 나갔죠.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딱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웬 농부 하나가 밭두덕에 딱 나와서 벌러덩 자빠져가지고 자기 배를 두들기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옆에 차려놓은 음식상에서 딱 고기 한 점을 씹어서 딱 뜯어먹고 딱 벌러덩 져서 야 세상이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한포고복한다는 거죠. 한포고복하면서 격양가를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입에다가 고기를 물고 배를 두드리면서 땅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한포고복하고 격양가를 불렀다. 그래서 연임금이 하도 보기가 좋아서 그 농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게 뭐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이렇게 보소 천지의 곡식이 저렇게 잘 익었고 참 나한테 집안에 뭐 우환도 없고 얼마나 즐겁소. 그 말을 들으니까 연임금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물었죠. 이 나라 근데 임금이 누구길래 이렇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백성들이 편안한 거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연임금은 속으로 연임금이라고 우리 임금이 따봉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고 물은 거죠. 근데 농부가 한 대답이 뜻밖의 대답입니다. 그깟 놈의 임금이 누군지 내가 알아서 뭐 하겠어. 임금이 누구건 간에 이렇게 풍우순조하고 집안에 가솔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이래 내가 이렇게 즐거우면 그만이지. 그깟 놈의 임금이 누군지는 알아서 뭐 하겠어. 와, 그 소리 들은 연임금이 얼마나 참 낙담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자는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임금이 누구고 어떤 통치 방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만 임금은 배후자로서 조정해주면 그걸로 족하다. 그 나라의 임금이 누군지를 백성들이 다 잘 아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제대로 정치가 안 되는 나라다. 임금이 없는 듯이 있는 임금, 그것이 최고의 임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치가 없는 듯이 있는 통치, 그것이 최고의 통치다. 이런 논리를 끌어내지요. 요새 아마 각국의 통치 조직들은 이런 얘기 흉내낼 생각도 안 하고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이 속에 무슨 얘기가 숨어 있는 거냐? 실용주의가 들어있는 거죠. 임금이라는 것은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표상입니다. 말하자면 가치관의 중심이죠. 어떤 가치관의 중심이 확정돼 버리면 그 사회는 그때부터 그 가치관에 매달려서 신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되었건 사회주의가 되었건 어떤 것이라도 하나의 가치관으로만 사회가 절대적 기준을 갖게 된다면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대중이라고 하는 인간 집단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연이 스스로 다양성을 가지고 움직여지듯이 그 속에 하나의 생명체로서 같이 자연의 일부로서 같이 세상을 영위하도록 그거를 보장해주는 리더십, 그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다. 실용성이죠. 실용대로 살아가라. 실용대로 살아가게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보장해줘라. 이게 이제 노자가 가졌던 철학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자 또한 논어에서 내내 한 얘기가 뭡니까? 경세치용의 얘기죠. 경세치용.
경세치용이죠. 노노가 정리된 이유, 노노를 논하게 된 이유, 공자가. 그것은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에 쓰임새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학을 경세제민지학,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쓰는 학문. 이렇게 이제 영어의 이코노믹스를 일본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해낸 뿌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뭐냐? 노노의 핵심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정된 이데올로기에 복종시키는 것보다는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만들어주고 그 질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노는 그 속에서 발견한 게 세상의 질서의 기본은 예가 있으면 된다. 예의라는 것을 기본으로 질서 구조로 해서 인간들끼리 모여 산다면 어떠한 형태건 실용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임금이 어진 임금이 되라. 임금이 백성에게 갖춰야 될 예의 기준이 인이다라는 거죠. 덕이고 인이다. 백성이 한 나라에 대해서 갖춰야 될 가장 실용적인 기준이 뭐냐? 예의가 뭐냐? 그게 충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해서 가장 갖춰야 하는 실용적 예의가 뭐냐? 그게 효죠. 이와 같이 노자, 공자도 다 인간 삶 그 자체를 이해하고 그 자체의 실용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들을 했고 그 논리를 전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흔히 주자학 이러면은 조선조 때 성리학으로 이게 넘어와서 완전히 그냥 어렵고 빡빡하고 이기설이 어떻고 이기호발이냐 이발기승이냐 기발이승이냐 이러고 쌈질하게 만들고 인간들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성리학이라는 체계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이해하지만 주자 또한 그렇지 않았어요. 주자는 벼슬을 하면서 실제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창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곤고해졌을 때 모아놓았던 쌀을 풀어서 그들을 구휼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행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기울였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이런 전통이 동양에 아주 뿌리 깊게 오래전부터 있는 거죠.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서 미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나섰던 사람들, 물론 이데올로기로서 민주주의라는 게 들어가고 미국의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의 경제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처음에 제공하고 미국의 그 이후에 경제적 흐름을 만들어갔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C.S. 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의 실용주의 학자 대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말의 사람인데 이때 이 사람이 실용적 극대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게 돼요. 이게 미국의 실용주의의 이제 효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부터 나오는 사람인데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듀이의 도구주의 같은 것들이 미국의 오늘의 경제의 기반을 만드는 사상적 기틀이 됐던 겁니다.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들은 이전에 유럽에서 발달했던 좌파, 우파의 사상, 그거의 약점을 진작부터 알아보고 그것을 거절했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절대 불변한 어떤 실제를 구현하고 그걸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인간의 사고라는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역할하는 게 인간의 사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인간의 사고는 절대를 지향하고 절대를 발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그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도구로서 인간의 사고는 존재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구주의라고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지 않겠나요?
우리의 조선시대 후반기를 장식했던 실학사상이라는 것, 주자하게 찌들어갖고 성리주의 논란에만 빠지는 유학계를 거기서 이제 염증을 내면서, 염증도 내고 저항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반개수록을 쓴 유형원 선생이라든지, 또는 성호세서를 쓴 이익 선생이라든지, 또는 경세유표를 썼던 정약용 선생 같은 이런 양반들이 등장을 하면서 실학적 논리를 다 배제해 놓고 행정조직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농사는 어떻게 짓는 것이 가장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냐, 반상의 문제, 노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이런 논의들을 전개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이 뒤를 이어서 이제 뭐 박제가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기라성 같은 이제 실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중국의 선진물물, 그 과학적 선진물물을 가져다가 우리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들자, 이런 논의를 가열차게 전개했었던 우리는 그런 실학사상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채널 24K에서 2월 달쯤에 이제 이 경제 강의를 하면서 그때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노벨상을 탔던 사상, 이거 하나를 다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그때 설명을 해 드렸죠. 하나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을 두 사람에게 완전히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럴 때 A와 B에게 어떻게 권리를 주면 되냐. 이 공무원이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좌파사상, 우파사상이 막 개입할 수 있죠. 좌파사상적으로 이거를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2분의 1로 나눠서 각각 줘야 된다. 각각의 능력 상관없이. 우파적 사고로다 이거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생산성이 더 많은가에 따라서 생산성 많은 쪽에다가 좀 더 넓은 땅을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고 주겠죠. 그런데 메커니즘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A에게 이 땅을 두 쪽으로 나눌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리고 나눠진 땅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우선권은 B에게 주자. 그러면 A도 B도 전혀 불만이 없는 가장 공평한 분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여기에는 좌우의 논리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좌우의 논리 그런 거 아니어도 인간들은 서로 만족한 경우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실용적인 현상들이 우리들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죠. 자, 경제학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흐름이 있었다는 것보다 지금도 사실 상당 부분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그 경제학자들이 몇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 베블렌 같은 사람, 한가한 무리들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죠. 뭐예요? 속물경제학. 인간들은 이제 이 속물적 습관을 가지고 소비 생활을 한다. 남이 뭐 하면 나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허용,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이제 분석의 칼을 들이댔던 학자죠. 미첼이라든지 커먼스 같은 이런 학자들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문화의 일부다. 그게 무슨 절대적 가치를 갖거나 절대적 지향점을 갖는 그런 현상이라고 별도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다른 문화 부분, 사회적 활동 부분, 그 경향에 따라서 함께 제도적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제도적 현상 중에 하나가 경제학이지, 무슨 절대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혁명을 이루어내야 되고 무슨 절대적으로 전원이 완전 자유로운 이런 경쟁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목표의 가치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살아가는 문화가 고정될 수 없듯이, 정형화될 수 없듯이 경제라는 것도 그 문화의 일부로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고 그 제도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흐름들이 쭉 있었죠. 이 얘기를 쭉 듣고 보시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좌파, 우파의 가치에 의해서 사십니까? 그것에 의해서 당신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누군가 그런 가치관을 획일적으로 유도해야만 득을 볼 수 있는 누군가 또는 어떤 집단인가의 이익에 속하는 것일 뿐 그것이 곧 나의 이익이 되는 경우라는 건 내가 그 일부가 아닌 이상은 존재하지 않죠. 하나의 이제 구체적인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 하나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수도권에 공통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이냐. 인천시 경서동에 존재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포화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디다가 새로운 터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좌파적 사고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파적 사고로 해결하는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진보적 사고, 보수적 사고, 그것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는 그 문제를 놓고도 두 개의 파로 갈라져서 해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에게 준다면 저는 얼마든지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독일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데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됩니다. 쓰레기를 한번 깔고 거기다가 산소 파이프를 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주면 쓰레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썩어버립니다. 양이 엄청나게 줄지요. 그렇게 줄고 나면 거기서 딱 썩지 않는 물질을 걸러냅니다. 돌멩이 걸러내고 뭐 철구조물 이런 거 안 썩는 것들 걸러내서 이건 재활용을 하든지 다르게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썩은 재로서 묻어야 되는 쓰레기의 양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수도권 매립지의 그 한정된 면적을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서 재활용, 재생, 재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우리는 이 매립지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디어의 문제지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과학의 문제이고 지식의 문제이고 지혜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인간들은 쓰레기를 무한정으로다가 바다에 메우고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점점. 가장 과학적으로 소각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이미 존재하지요. 일본에서는 플라스틱을 전부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즈마 소각법이라는 걸 통해서 고열을 내는 소각 연료를 사용하죠. 소각해서. 일본 나라에서는 탄산가스까지도 전부 다 잡아서 그래서 배기가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배출가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발전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각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탄산가스를 잡는 기술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앞장서 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가장 급박하고 중대한 문제들을 우리는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활을 전부 이데올로기 속으로 답도 없는, 답조차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사상이라는 것 속으로 몰아넣어야 합니까? 이제 21세기의 사상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극성을 떨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공산당 일당 같으니까 거기에 사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북쪽이 그렇습니까? 쿠바가 그렇습니까? 그거는 독재의 악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감히 우리 자신의 현실을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목표로 인식하고 실용적 사고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실질적 사고, 실질적 사고주의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실사구시, 경세치용, 이용후생
이런 우리 실학사상을 쓰던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사용하던 용어 그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오해하기 쉽고 야 그건 구닥다리야 그건 이데올로기야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 거 안 써도 좋다. 실질적 사고주의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굳이 주의란 말을 붙여야 되면 그럴 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하자. 당신과 나 사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동을 하자. 이렇게 우리들의 사고를 바꿔주어야 하는 바로 지금 이 나라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토론해 주십시오. 제 생각이 미진한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함께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 채널 24K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